축구살롱.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또 재밌는 축구 이야기들 가득 들고 돌아왔는데요. 소준일 캐스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래도 저희 축구살롱에는 늘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시니 네. 참 감사합니다. 뭐 일단 한번 잡았으면은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게 또 프리랜서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예, 네. 또 누구와 굉장히 비교되는. 구독. 지금 새로 나온 사람한테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또 죄송해지네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또 새로 나온 분은 아니고 벌써 저희 구면이죠, 축구살롱과 구면. 세 번째 인연을 맺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 이제 트래블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뭐 예. 트래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튼 이 황덕연이가 조만간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뭐 축구에도 승격과 강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 정도의 충성심이라면 음. 사실상 우리가 한번 불신임 투표를 한번 붙여서 이거 예. 한번 해야 된다. 좋아요. 또 오늘 또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희 축구살롱이 드디어 이제 해외 축구의 영역으로 첫 네. 발을 내딛는 그런 날이 되겠죠. 겨울이 되면 사실상 해외 축구의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때에 맞춰서 개편 아닌 개편을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총 3가지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저는 발렌시아에 스페인에서 좀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 언론이라던가 뭐 현지 반응 같은 경우를 조금 약간 반강대적으로 계속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언론 뭐 현지 언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수페르 데포르테라는 언론이 있는데 거기 일면에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약간 미래를 책임지는 선수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항상 이제 일면에 나오게 되면은 뉘앙스가 미래가 구단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항상 이런 좀 불확실 혹은 물음표를 달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적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마르셀리노 감독하고 워낙에 합이 잘 안 맞았죠. 이 감독이 4-4-2를 정말 고집스럽게 쓰는 감독인데 사실 이강인 선수의 뛸 수 있는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 뭐 이런 정도인데 마르셀리노 감독은 계속해서 측면 쪽에 이 선수를 기용을 하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옷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출장 기회도 굉장히 좀 제한이 된 상태였는데 마르셀리노 감독이 결국 팀을 먼저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들어왔는데 확실히 지난 시즌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용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스탯들도 시즌 초반부터 나오면서 쌓아 나가곤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안정적인 출장 기회를 바랄 텐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벽한 주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곤살로 게데스하고 지난 경기에서도 알라베스전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한 60분이 되기 전에 57분 만에 곤살로 게데스하고 교체가 됐는데 사실 이 선수하고 좀 번갈아 가면서 출전 기회를 부여받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워낙에 작년 시즌에 못 뛰었던 것도 있고 올 시즌도 뭐 이런 젊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 많이 나오면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단의 자신의 비전, 나를 어떻게 키울 것이고 나를 어떻게 팀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며 이 구단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되묻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지금 발렌시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돌고 있는 거죠. 장영훈 코치는 이강인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의견이 어떠세요? 일단은 팀 거취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을 좀 더 약간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발렌시아는 이제 아카데미 때 이강인 선수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활약을 했는데 그 당시는 항상 플레이 모델이 4-2-3-1 시스템 기준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 20년 됐어요. 네.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물론 스페인 같은 경우는 7대7에서 이제 11대11로 넘어오는 그 국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본인이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항상 구단 최고의 유망주로서 활약을 했던 건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1군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그리고 특히 최근 이제 팀의 1군의 흐름 자체가 감독들이 대부분 다 4-4-2를 선호하는 감독들이 오다 보니까 그 자리가 개런티가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의 최대 능력치를 이제 꺼내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단의 이제 결국에는 방향성과 이런 이강인 선수의 특징을 봤을 때 약간 좀 모순적인 건 뭐냐면은 구단은 분명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린 이강인이야 무조건 재계약할 거다. 그리고 팀에서 뭐 가장 중요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독은 계속해서 4-4-2를 주로 쓰는 감독들을 데려온다는 게 참 모순적인 거거든요. 당연히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출전 빈도나 이런 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약간 구단의 운영이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이 구단주가 처음 왔을 때
좀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발렌시아가 부채가 상당히 많았었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와서 이 사람이 뭔가 구단의 슈가데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서 구단의 빚을 좀 청산을 해주고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 구단을 다시 영광의 시기를 되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크나이트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는 현지 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장사꾼이다 라는 그런 여론이 좀 들끓고 있죠. 사실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페란 토레스를 맨체스터 시티에 매각한 게 가장 좀 그 민심을 좀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뭐 이런저런 일들을 봐도 장영원 코치가 얘기했던 그 이강인 선수를 중시를 하는데 이강인을 살릴 수 없는 감독을 이제 기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전체적으로 다 그냥 피터림 구단주 산하의 발렌시아가 굉장히 좀 앞날이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저는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 남아서 이 구단의 레전드가 되고 또 라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것도 일단 베스트 옵션이 그거긴 합니다만, 저는 근데 이런 상황이면 다른 팀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선수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예, 축구를 몰라도 이 선수 이름은 다들 알죠.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메시 역시도 지금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메시가 사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가장 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바르셀로나 팬들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 스토리가 있죠. 바르토메우 전 회장이 사실 팀을 거의 헤집어 놓다시피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메시와의 불화도 있었고 자신의 구단 내에서의 그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홍보팀에다가 돈을 주고 선수들을 헐뜯는 SNS 활동을 하게끔 사주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축구계의 거의 막장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구단 자체가 이제 100년이 넘는 그런 구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회장이 예전에도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막장 운영을 했던 바르토메오 구단주인데, 뭐 이 사람이 남긴 수많은 좋지 못한 결과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르셀로나 구단과 메시의 감정의 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시가 지난 여름부터 뭐 나 이적시켜 달라, 뭐 팩스로 그렇게 통지를 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왔었고, 맨체스터 시티로 간다라는 그런 보도가 정말 파다했었는데, 일단 올 시즌은 남는 것으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1차적인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겨울 이적 시장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인데, 일단 바르셀로나의 변화가 올 시즌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로날드 쿠만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리오넬 메시를 일단 붙잡는 데 주력을 했었고,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뭐가 됐든 메시도 팀에 남으려면은 역시 메시에게 팀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팀의 비전, 이제 메시가 은퇴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은퇴를 할 때까지 메시를 팀에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며 메시를 중심으로 팀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와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메시 역시도 바르셀로나 구단의 비전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것이 역시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올 시즌 리그에서 현재 딱 중위권 딱 10위 정도 언저리에 랭크가 돼 있거든요. 2003년인가요? 라이카르트 감독의 첫 시즌 때 이 정도 성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바르셀로나가 시즌 초반 출발이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메시가 이제는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직전 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저희 팀이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그런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 경기 직후에 바르셀로나가 과연 올 시즌에 어떻게 리가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구심이 하나가 또 제기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메시가 겨울 이적 시장에 당장 다른 팀으로 간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장 코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좀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약간 좀 코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구단을 약간 어쨌든 쇄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 최근에 이제 스페인 쪽은 이제 지도자들이 트위터가 많이 좀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혹은 뭐 링크를 걸어서 많이 의견들을 교환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화제가 돼 있었던 대표팀 소집 기간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메시의 모습으로 약간 짤방이라고 하죠. GIF 이미지로 약간 지도자들 사이에 화제가 있었던 게, 이제 앞에 공이 지나가는데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수비를 아예 그냥 관여를 하겠다는 의지가 1도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비 때 한 명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없다고 치더라도 공이 있을 때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안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영향력 자체는 조금 나이가 먹으면서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수비 때 한 명이 없는 건 여전하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크고, 지금 상황 자체가 딱 이제 완전히 없으면은 정말 새롭게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있으면 결국에는 그거를 약간 보존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리빌딩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대체 자원, 그게 뭐 당장 메시 정도의 임팩트를 줄 수는 없겠지만 대체 자원을 데리고 오고, 조안 라포르타가 이제 회장으로 될 당시에 이제 공약으로 걸었던 게 뭐 베컴, 뭐 호나우지뉴 했는데 결국 호나우지뉴가 와서 이제 구단이 쇄신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좀 길게 봐야죠. 아무래도 뭐 워낙 석혀운 시간이 있으니까. 그 메시가 나갔다면은 뭔가 그 구심점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팀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은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구단의 아이콘으로서 이렇게 버텨온 시간들이 굉장히 길기는 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메시는 수비를 안 하는 선수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MSN 라인이 있었을 때, 그리고 네이마르가 떠난 이후에 수아레스와 최전방을 두 명이서 지켰을 때 사실 이 두 선수, 세 선수도 수비 안 했잖아요. 수비를 안 했는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외에 일단 받치고 있었던 그 외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었고, 그리고 앞선에 있는 그 두 명, 세 명의 선수들의 그 공격적인 영향력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뭐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에 대한 지배력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메시도 예전 같지 않고 그 팀 전체도 예전 같지 않다면은 결국 리빌딩을 해야 되는데, 그 리빌딩의 해법은 메시가 떠나는 것이다라고 장영훈 코치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바르셀로나 팬들은 메시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좀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이 씁쓸하고도 조금은 좀 슬픈 그런 상황이 됐네요. 저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마음으로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네이션스 리그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 최근에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경기가 한 차례 있었어요. 네, 스페인과 독일 뭐 최근 10년 유럽 무대에서 이제 뭐 두 손가락 딱 두 팀만 꼽아라 하면은 이 두 팀 꼽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이제 또 6대 0이라는 아주 와우. 이례적인 큰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이 독일이 스페인에게 6대 0 같은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된 건가요? 저는 이제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경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스코어 자체가 사실은 이슈가 많이 되지만 그 스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스페인이 독일을 완전히 압살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경기 양상을 봤을 땐. 근데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제 레브 감독한테 완전히 승리한 경기였고, 그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전방에서 압박 형태였습니다. 압박을 할 때 골키퍼가, 노이어는 뭐 너무 잘 알려 있다시피 공을 가졌을 때 본인이 공을 컨트롤하고 거의 뭐 필드 플레이어랑 다를 바가 없죠. 필드 플레이어처럼 공을 플레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전방에서 압박이 시작이 되었을 때 노이어에게 압박을 가하면은 노이어가 센터백 둘 중 하나와 2대1 상황을 만들어가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후방에서부터 공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날 경기를 보게 되면 스페인이 노이어가 공을 가졌을 때 압박을 안 했습니다. 압박을 안 하고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 1대1 형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그 나머지 선수에게 공이 나왔을 때 1대1로 압박을 해서 공을 뺏고, 우리가 뭐 최근에는 많이 쓰는 단어가 숏 카운터, 짧은 카운터 어택, 상대 진영에서 공을 뺏고 거기서 바로 공격을 진행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엔 또 이제 관중이 없잖아요. 관중이 없다 보니까 소리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이제 뭐 압박을 하라,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가라, 안쪽을 막으면서 가고 어디 쪽에서 압박을 해라, 이런 사운드가 다 들렸는데, 그래서 그런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표팀 수준에서는 정말 좀 보기 힘든, 완전히 그 전략이 먹혀든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페인이 뭐 어떤 선수 구성을 들고 나왔는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뭐 사실 2년 전에 월드컵이 메이저 대회로서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을 것인데, 그때의 월드컵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스페인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2년 전에 이니에스타 선수를 마지막으로 해서 과거에 그 무적함대 스페인의 유산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됐죠. 뭐 라모스 선수 정도만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와중에 라모스는 정말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날 경기에서의 그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우나이 시몬 골키퍼를 시작으로 또 대야가 안 나왔어요. 시몬 골키퍼가 나왔고, 세르지, 라모스, 파우토레스, 그리고 호세가야가 나왔고, 앞선에 로드리, 그리고 2선에 페란 토레스, 코케 카날레스, 다니 올모, 그리고 최전방에 알바로 모라타가 나왔는데, 1대1 대결을 계속해서 루이스 엔리케가 의도적으로 시켰고, 거기서 선수가 공을 뺏어서 숏카운터를 쳤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또다시 생각을 해본다면은 독일 선수와의 1대1 대결에서 모두 개인 기량으로 앞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대1 대결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사실 라모스 선수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전성기가 어느 정도 황혼기에 접어든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절정에 올라 있거나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선수,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이 돼 있거든요. 젊은 선수층.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팀은 세대 교체에 성공을 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약간 딱 그냥 대표팀 감독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면 뽑습니다. 또 못하면 그냥 또 했다가 근데 또 다시 잘하면 뽑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각자 소속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이름값이랑 관계없이 그대로 나왔고 그리고 그것들이 경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우나이 시몬이라든지 파우 토레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뭐 카날레스도 그렇고요. 사실 B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보다 훨씬 더 후광이 빛나는 선수들을 세울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폼만 보고 기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성기에 있거나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폼이 좋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뽑힐 수 있었다는 게 바로 그런 루이스 엔리케의 선수 선발 철학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선수의 이름값보다는 현재의 폼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실력을 예. 기준으로 선수를 기용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독일입니다. 0대 6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박살이 났는데 독일이 국가대표 대항전 공식 경기에서 이렇게 6골 차로 패배를 한 게 1931년 오스트리아전 이때가 진달라 선수가 있었을 때인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한테 0대 6으로 대패한 이후에 첫 번째 불명예 거의 한 90년 만에 맛보는 그런 쓴맛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이션스리그 파이널 진출권도 획득을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까지 이렇게 네 팀이 파이널에 올라가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독일의 르베 감독에 대해서 뭔가 좀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또 역시 2년 전 월드컵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패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좀 최하위로 우리 조에서 짐을 싸게 됐던 팀이 또 독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독일도 그 감독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를 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 독일은 네이션스리그 파이널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이 결과에 대해서 장 코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의 폼을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점에서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 선수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전성기 혹은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했던 반면에 독일도 봤을 때는 이날 선발 라인업을 봐도 그렇고 소집된 선수들을 봐도 그렇고 기량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선수들은 아니었지만 현재 시점의 폼으로 봤을 때 폼이 절정 상태에 있다 혹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의 선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6대 0 패배는 정말 조금 굉장히 교훈점을 삼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많은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게 분명히 일시적인지 혹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뭐 랄프 랑닉 이제 라이프치 단장이었던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01년생 그리고 01년생에서 05년생 세대가 주전으로 활약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독일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의문의 부호가 붙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 워낙 그 독일의 젊은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보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일시적인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지 혹은 그리고 그 01년생 이후 선수도 이제 데뷔를 하고 있잖아요 프로 레벨에서. 그래서 좀 더 많이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약간의 재고가 필요하고 좀 더 시스템적으로 좀 더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해외 축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좀 다뤄봤어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저는 네. 원래 그 국내 축구만 좀 편식을 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안 상당히 돼요.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녹화를 할 때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말디니가 누구야?라고 물었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구 콘텐츠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말디니를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약간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이 배워봐겠다는 자세로 예. 제가 이 해외 축 알못에서 해외 축 잘 알이 되는 그 날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재밌게 배워가야죠. 네, 예. 일단 그런 측면도 있고 오늘 역시 이번 주도 장영훈 코치와 함께 했는데 황덕현이 좀 자주 격리를 했으면 좋겠다. 좋아요. 이 장영훈 코치는 벌써 뭐 3번째나 나왔는데 뭐 소감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는 좀 진부하니까 우리 그 자가격리 중에 황덕현 씨한테 짧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영상 편지를 보내가지고 상관없습니다. 예. 아직 황덕현 해설위원님이시죠? 해설위원님 아직 뭐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스페인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지만 또 저는 저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올 때만 좀 잘 살려서 공백을 잘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보기보다 야망남이에요. 아이, 좋아, 자, 좋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 살롱의 진정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딱 요것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아, 그렇지. 인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예. 자, 그러면 이번 주도 해외 축구, 다음 주도 축구 살롱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해외 축구, 다음 주도 축구 살롱. 훌륭했어요. 훌륭했어. 좋습니다. 이 생뚱맞은 얘기입니다만 발렌시아 오렌지가 너무 맛있잖아요. 네, 길에 가면은 이제 뭐 오렌지가 특산물이기도 하고 길에 가면 가로수가 오렌지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렌지가 열려 있는데 한 손까지 쉴 필요 아니 없어요. 되게 너무 성실하게 받아주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